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7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1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던 코스피가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이 꺾이는 추세가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좀 힘든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사실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가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불확실성 해소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속화를 더 강하게 붙여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1,500억 매수했지만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계속 돈을 부으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을 연기금 투자자가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는 것이 크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코스피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 외국인 투자자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해외 대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커졌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섣불리 지금 증시를 다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도 빠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특별하게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고요. 연말에 산타랠리는커녕 이제 덜 내리는 것이 어떤 방향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2025년이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계속 주가가 약세를 띈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환율 때문입니다. 1,439원입니다. 곧 1,400원을 돌파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더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정치 리스크도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반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여기는 그 투자자에 대한 이탈, 원화에 대한 가치 절하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10월 2일만 해도 1,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17일이죠. 2달 조금 넘어갔는데 환율이
정말 말 그대로 10% 올라갔죠. 10%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0%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2달 만에 수입에 대한 이 금액이 10%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수입에 대한 이 수지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점점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수출 기업은 당연히 지금 좋은 상황이겠죠. 달러를 이제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좋겠지만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공장을 두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해외 공장을 둔 이 공장들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이제 공장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GDP를 올려도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쪽 GDP로 잡히게 될 거고 달러를 벌어도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꼬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언제 잡힐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달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 지표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해외 증시도 나스닥은 또 올라갔습니다. 2173포인트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평소에 보는 그대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상당히 크게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수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뭐 비슷하게 크게 상승하락 없이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고금리 유지되면서 달러 지표가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달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미국 증시가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은 지금 천연가스, 국제유가는 비슷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이제 채권금리인데 4.42%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한 달 수치를 보시면 계속 고점을 넘어서 갱신을 하고 있죠.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4.4%.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점점 이제 이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조차도 지금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제 투자 자산 대비해서 확실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이 지금 이제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자금들이 저기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수익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의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겨우겨우 이제 4.5%, 5% 가까이는 지금 찍었었지만 4점 후반대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기준금리를 더 높인 게 아니라 이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이었거든요. 근데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물가가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미. 근데 저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꽤나 이제 높고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을 보시면 1440원 근처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금리 내리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점점 이제 이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은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7일부터 18일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이틀 동안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예상치를 발표할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파월 의장이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보수적이라는 것이 금리를 적게 내리겠다,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봤자 많아봤자 3번 내린다. 0.25%. 원래 시장의 예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4.75%에서 올해 이제 4.5%까지 떨어뜨려서 마무리를 했다면 내년에 많이 내려봤자 금리가 3.7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훨씬 높습니다. 2026년에 들어가더라도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3%대까지 떨어졌고 그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두 개가 이제 벌어져서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본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달러 투자해 놓으면 더 달러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코스피는 당연히 원하고 미국의 증시는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자금들이 향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채권이라든지요. 그런 시장으로 계속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증시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을 움직인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11월에 전략적 비트코인 확보에 대한 발언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히 투기 자산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유한한 자산이다. 금처럼 어떤 이제 그런 유한한 자산으로서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트럼프가 관심을 가진 건데 그거를 이제 많이 매입을 해서 미국이 거기서도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 국채를 또 이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면서 확보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패권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해버리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그런 이 부채에 대한 해결도 해주고 지금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이걸로 막겠다. 근데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증시를 제외한 미국 증시, 비트코인, 달러 이 세 개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기가 식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일단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미국이 잘 나가도 문제, 잘 나가지 않더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미국이 침체가 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잡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경기 침체로 전부 다 이제 싹 죽는 모습이고 미국이 계속 이제 경기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게 너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FOMC에 대한 금리 정책도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제시가 된 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은 면밀히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했고요. 0.85% 하락해서 17,4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좋지 않은 것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선방을 했는데요. 뭐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크게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도 지금 적었을 거고
지금 이제 시간외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일별 거래도 400만 주 정도로 지금 150원 하락했는데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멈춘 느낌이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반등을 했다라기보다는 바닥 근처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이제 좀 이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으려면 확실한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거나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이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여라도 코스피가 더 무너지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합병안이 어느 정도 철회가 되었고 두산 밥켓을 배당 수익률을 높이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장기적으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투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 배당 이 횟수도 4회로 늘리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차입금을 상환을 하던 뭐 투자금으로 사용을 하던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제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두산 밥켓 가치를 높여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밥켓을 블록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주주 환원이 차원에서 그렇게 이 주식 소각을 하고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기간에 블록딜을 다시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상황이고, 이전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태클로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전에 요때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른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 이 코스피가 좀 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를 제외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 테마만의 좋은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이외에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뭐 G2파워, 오르비텍,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HI는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에너빌리티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를 매도했고요. 뭐 전날 매수했던 거 그대로 또 한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제가 주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지금 조 단위로 계속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정도로 지분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기관 투자자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을 해주면서 이 주식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어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는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투자자는 3만 주 매수했고 뭐 이틀 정도 매수했지만 사실 뭐 코스피 전체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한 투자 수급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올해는 좀 가만히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지금 리스크가 큰 것은 높은 환율과 미국의 이 시장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점, 그 두 가지가 벌써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코스피 이탈도 가속화되는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 불확실성도 생겼지만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국무회도 잔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도 잔고는 97만 주고요. 전날보다 조금 감소했지만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3만 주 증가했고요. 26만 주 잔고 증감으로 상승했고 1026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도 좀 감소했다가 또 오늘은 좀 늘었다가 하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근의 이 흐름이 이 대차잔고와도 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6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대차잔고 상승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매도보다도 기계적인 움직임이 좀 강해 보인다. 그래도 이 많은 매수를 했던 이 물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엔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적극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천천히 받아 먹으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가 그 상승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었는데 지금은 물량을 좀 이탈시키면서 주가가 좀 내린 상황이다. 그 뒤에 지금 추가적인 기관 투자자 매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큰 이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정도의 바닥 라인을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원은 오늘 특별하게 볼 거 없고요.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세히 보진 못했던 이제 폴란드 최초 원전 상업운전 개시 계획 3년 연기에 대한 소식인데요. 12월 11일에 폴란드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차관이 2020년에 발표된 원자력 프로그램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건설 일정이 3년 연기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지금 이제 두 개 부지에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도입할 예정인데 2022년에 10월에 웨스팅하우스의 최초 이 원전 사업자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AP1000에 대한 노형 3기를 건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2026년에서 28년으로 밀렸고요. 상업운전 개시도 2033년에서 36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이 2028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 정도 뒤입니다. 그래서 4년까지는 아니고 3년 반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뒤로 밀렸고요. 이 폴란드가 좀 보수적으로 이 원전 건설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예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방산에 너무 큰 투자를 했고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좀 이렇게 원전 계획을 좀 미루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 3호기 또한 이제 일정을 미뤘고요. 결국엔 각각 이 2037년, 2038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퐁두누프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또 민간 원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타당성 조사가 사실 올해 3월에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밀리고 밀려서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저 프로젝트가 밀렸기 때문에 이 민간 차원의 민간 원전도 결국에는 일정이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조금 더 뒤로 미루면서 천천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해외 기대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폴란드 원전이 조금 이제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 노스웨스트사가 그죠? 노스웨스트죠. SMR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아킨스 릴리스사로 뭐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 결국에는 엑스에너지가 건설하는 320메가와트 모델의 4기 SMR 계약을 체결했고요. 12기까지 이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이 직접 엑스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DLENC죠. 이 두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언제 착공을 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워싱턴주의 이제 SMR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된 프로젝트 소식이 전혀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계약 소식을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를 제외한 다른 이 SMR 모델들이 하나둘씩 기업을 끼고 투자금을 받거나 혹은 이제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해 가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미국 내에서 전혀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찝찝한 모습도 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투자 추가 소식이 한번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5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NRC에 대한 승인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외에도 좀 다른 이 원전 SMR 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은 이 SMR 생산 기업들이, 제작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합병안도 그런 SMR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향후 SMR에 대한 시장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그런 협력에 대한 도장을 찍는 그죠? 그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조금 요것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17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연초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 설 전에 소식이 나오기보다는 트럼프가 취임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좀 본격적인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된다면 어영부영 2월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을 3월에 본계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소식도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들이 나와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다시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조금 그 소식들이 뒤로 밀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블룸버그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친원전 정책의 추진에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고요. 이게 벌써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야당이 되든 이 여당이 되든 결국에는 원전은 필요한 것이다. SMR에 대한 확대는 확실하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국내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금적인 지원이라든지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 여러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모든 게 친원전 정책의 의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있어서 좀 불확실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빨리 독자적인 그런 수출 활로를 뚫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뭐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터빈 기술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이와 그죠? 한국 항공우주죠. 기술 협약을 했고요. 항공 엔진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것 같고요. 핵심은 15,000 lbf인가요? 네. 파운드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추력을 가지는 엔진을 개발하는 거고, 무인기용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한번 무인기에 대한 엔진 개발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에 대한 터빈 기술, 해상풍력 터빈 기술, 원자력에 들어가는 터빈 기술, 뭐 그 다음에 양수 발전에 들어가는 그런 터빈 기술, 이런 모든 이제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기 이제 항공 엔진까지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 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고, 과감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원전한다고 뭐 야당이 된다고 이렇게 지원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 결국에는 주식 이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간판이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던 간판이 결국에는 원전과 SMR이었는데 좀 최근에 많이 꼬였죠. 그래서 그게 빨리 해결이 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독자적인 루트를 만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 정부에서는 뭐 원전과 이제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전만 올인하겠다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올인하겠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검토할 거고 최대한으로 둘 다 활용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기준 40에서 50%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이지만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40% 정도가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원전 20%입니다. 그래서 탈석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렸지만 결국에는 석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석탄의 가격이 굉장히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컷 우리가 아리백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누구보다 빨리 늘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국가들은 그 이면에 석탄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원전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해서 지금 겉보기에는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무탄소 비율이 우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무탄소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기초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국가도 아니고 제조업 기술로 이제 좀 많이 빠르게 성장했고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갑작스러운 이제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그게 이제 옆 국가들이 우리나라 제조 기술력을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격차가 우리가 벌릴 수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거의 다 따라잡힌 상황 속에 이제 생산 단가까지 맞지 않는다면 점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분법으로 에너지 시장을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옆 동네, 그죠? 우리가 싫어하는 이 동네도 결국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맞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려면, 그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그게 지금 폐기될 수 있는 위기가 왔고, 계속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이 내년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위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지 계속 기대를 해볼 거고, 초점은 이제 SMR에 대한 수주 소식, 그 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호재로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혹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따로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을 하는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올지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